우리는 민주주의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공정한 정치 체제라고 배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한 사람 한 표의 가치, 그리고 독재에 맞서는 강력한 해독제라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혹독한 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쟁취해낸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전하는 숨겨진 역사의 이면들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가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정치체제를 넘어 완전히 다른 무언가, 즉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객이 있고 마케팅 부서가 있으며 분기별 수익 목표와 주주까지 존재하는 완벽한 하나의 사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주주가 바로 여러분, 우리 국민이 아닐 뿐입니다. 진짜 주주들은 우리의 선택과 두려움, 심지어 우리의 숭고한 이상까지도 수익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터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하나의 사업이라면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뜻이며 안타깝게도 그 누군가는 우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상은 고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민주주의가 하나의 산업이 된 것은 지극히 현대적인 현상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거칠고 직접적이었으며 솔직히 말해 배타적이었습니다. 재산을 가진 성인 남성 시민들만이 민회에 모여 법안에 대해 직접 토론하고 투표했습니다. 세련된 양복을 입은 로비스트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는 정치 컨설턴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거대해지면서 민주주의는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대민주주의로 바뀌었고 그 변화와 함께 영향력이라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장이 그렇듯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자가 가장 좋은 진열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선거라는 기계는 이미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유인물을 인쇄하고 유세를 조직하고 신문의 지지를 얻어내는 모든 과정에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20세기 대중매체와 대중정치가 충돌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대중을 설득하는 도구가 된 순간 민주주의는 시민의 의무라는 영역을 넘어 소비재 마케팅과 놀랍도록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60년 케네디와 닉슨의 첫 TV 토론이 그 분수령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대통령 후보 토론이었죠. 이때부터 후보자의 외모, 카리스마, 그리고 TV 화면 속 존재감이 정책의 깊이를 압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케네디는 이를 이해했지만 닉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디오로 토론을 들은 사람들은 닉슨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TV로 본 사람들은 케네디의 압승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정치 전략가들이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브랜드가 비누를 팔듯이 이미지가 표를 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판매라는 단어는 이제 정치의 핵심 동사가 되었습니다. 선거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60년 미국 대선에 들어간 총 비용은 약 800만 달러였습니다. 2020년 이 금액은 14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대통령 선거는 이제 거대한 산업 박람회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수십억, 수천억의 돈이 숭고한 시민 의식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은 대중의 관심을 사고 인식을 조작하며 하나의 상품을 파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상품은 후보자이거나 정당 혹은 특정 이념이었습니다. 고객은 유권자였죠. 그렇다면 수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기업, 이익 집단, 거액의 후원자들, 즉 민주주의라는 비즈니스의 진짜 주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설득의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에서는 정당들이 데이터 분석 회사를 고용해 유권자를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어 분석합니다. 마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타겟 광고를 하듯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 공약과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왓츠 앱이 정치적 영향력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선거 캠프는 단체 채팅방을 비밀스러운 포커스 그룹처럼 활용하며 바이럴 확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맞춤형 메시지를 퍼뜨립니다. 도구는 계속 바뀌지만 비즈니스의 논리는 동일합니다. 표라는 시장 점유율에서 이기고 싶다면 마케팅과 브랜딩, 그리고 고객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진정으로 수익성이 높아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정치 캠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품을 한 번만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 선거철마다 똑같은 상품을 반복해서 판매합니다. 각각의 선거 시즌은 정치 컨설턴트, 언론사, 광고 대행사,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광고 시장을 장악한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시기가 됩니다. 마치 패션 산업과 같습니다. 매 시즌 새로운 슬로건, 새로운 정책, 새로운 악당과 구원자가 등장하는 신상품 라인이 출시됩니다. 하지만 그 기본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된 진부화 위에서 번성합니다. 작년 옷이 유행에 뒤처지도록 디자인되듯 오늘의 약속은 내일의 새로운 약속으로 대체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돈은 이 시스템의 생명선입니다. 이론적으로 민주주의는 가난한 시민의 한 표와 억만장자의 한 표가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돈은 마이크를 삽니다. 정치의 금융 시스템은 이 거대한 쇼에 자금을 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 바로 로비스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주주들, 즉 기업, 이익단체, 부유한 개인들과 그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법률, 세금 감면, 보조금, 그리고 정부 계약의 형태로 돌려주는 정치인들 사이의 중개인입니다. 미국에서 로비 산업은 연간 4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는 몇몇 작은 국가들의 GDP보다도 많은 액수이며 이 모든 돈이 수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쓰입니다. 상업의 언어는 이제 정치 담론에 완전히 스며들었습니다. 정당들은 소비재 회사만큼이나 진지하게 브랜딩과 메시지 전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 인구 통계를 보며 시장 점유율을 고민합니다. 선거 캠프는 자신들의 광고가 얼마나 많은 부동층 유권자를 지지자로 바꾸었는지를 나타내는 전환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심지어 정책 자체도 실현 가능성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매력도를 기준으로 테스트됩니다. 올해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해야 할까? 아니면 내년에 해야 할까? 그 답은 국민의 필요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데이터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의 뜻은 실제로는 잘 기획된 상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시스템에 심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민주주의가 비즈니스가 될 때
경제정책은 그 투자자들을 위해 복무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큰 선거 후원금이 금융권에서 나온다면 당신은 강력한 금융규제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당신의 후원자가 에너지 기업이라면 기후변화 정책은 이상하게도 계속 지지부진할 것입니다. 대중은 이것을 이념의 싸움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기업의 이사회실에서는 이것들이 모두 투자 결정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돈과 권력의 균형추 전체를 시민들로부터 빼앗아 이 게임에 참여할 돈이 있는 자들에게로 옮겨놓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주주의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를 더 회복력 있게 만들었고 다른 면에서는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한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지고 캠프는 자금을 조달하며 언론 보도는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기계는 계속 돌아간다는 점에서 회복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성이 반드시 대중의 신뢰를 필요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취약합니다. 냉소적이고 환멸에 빠진 유권자층은 분노 마케팅에 더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수익성 높은 고객일 수 있습니다. 분열과 공포는 참여를 유도하는 환상적인 동력입니다. 긍정적인 캠페인보다 부정적인 캠페인이 더 효과적인 몇 안 되는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정치 광고입니다. 분노는 팔리고 스캔들은 팔리며 격분은 재생 가능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역학은 거대 기술 기업의 부상으로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20세기 정치 마케팅은 수백만 명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송 방식이었습니다. 21세기에는 수백만 명의 개인에게 각자의 두려움, 희망, 편견에 맞춰 보정된 수백만 개의 맞춤형 메시지를 보내는 마이크로 타겟팅 방식입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단순히 정치 광고를 싣는 플랫폼이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마케팅의 기반 시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익은 사용자의 참여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장 수익성 높은 정치 콘텐츠는 종종 가장 극단적이고 분열적인 콘텐츠가 됩니다. 사실상 민주주의의 비즈니스 모델은 관심경제의 비즈니스 모델과 합쳐진 것입니다. 두 모델 모두 당신을 감정적으로 낚아 계속 확인하고 계속 반응하게 만들 때 번성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신뢰의 위기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정치를 수익 창출의 중심으로 취급해온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금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독점 기업과의 유사성이 명백해집니다. 현역 정치인들은 브랜드 인지도, 막대한 마케팅 예산, 그리고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누립니다. 정치에서는 그것이 정부 자원과 영향력의 네트워크입니다. 새로운 정치 운동이라는 형태의 스타트업들은 시장에 진입하는데 엄청난 장벽에 부딪힙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통치의 비즈니스 모델이 통치받는 사람들의 필요와 너무 멀어질 때 시스템은 무너진다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서서히 무관심과 참여 감소를 통해 무너집니다. 때로는 폭력적으로 시장 전체를 재편하는 혁명을 통해 무너집니다. 로마 공화정의 몰락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패턴은 반복됩니다. 정치 시스템이 국민에 대한 봉사보다 권력의 수익성을 우선시할 때 그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주주들이 거의 아닙니다. 바로 고객들, 즉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민주주의가 산업이라면 당신은 소비자인 동시에 원자재입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데이터, 당신의 투표, 이 모든 것이 기계를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당신의 역할이 수동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에서 게임의 룰을 이해하는 고객은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더 나은 거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교육은 단순히 예산을 짜거나 투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치를 포함하여 당신의 선택을 형성하는 더 큰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한 표가 단지 시민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임을 인식하고 그 거래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선거, 모든 주요 정책 결정, 대중 메시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더 큰 시장 주기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결과에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메시지에 자금을 대는 사람들의 투자 수익은 무엇인가? 만약 그 답이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전략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정보의 출처를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요구하며 선거 자금 개혁을 지지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질문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민주주의라는 비즈니스가 그 주주들에게 여전히 수익성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어떤 선거 슬로건보다도 당신의 미래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